시절 국정원이 만든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의 당사자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습니다.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당시 국정원이 밥줄과 목숨줄을 끊어놓을 정도로 개인 사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연예인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을 겨냥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묶어두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책적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한 공개 질책입니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학교 출신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출합니다. 지역에 따라 대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 방안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대로는 야당 사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거취에 대해선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경찰의 날을 앞두고 기념행사 준비하느라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사에 올릴 합창연습을 근무 시간에 하면서 경찰관 수십 명이 1시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은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우박이 떨어져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때문에 자신과 가족은 물론 서울시 행정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제 서서히 당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면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당시 가족까지 힘들었고 서울시 정책들도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책임만으로 모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소소한 것까지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죽은 권력을 보복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여권의 적폐청산 칼끝이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신구 여권 간의 정치 공방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이 전 대통령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뒤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김미화 씨는 검찰 조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밥줄과 목숨줄을 끊어놓을 정도로 행동 하나하나를 사찰한
국정원 문건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검찰에 나오면서도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이 기획한 합성 나체 사진의 피해자인 배우 김여진 씨도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자가 80명이 넘는 만큼 당분간 연예인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여론조작을 총괄한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구속한 검찰은 여론조작 과정에 원세훈 전 원장이 개입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소환해 댓글 공작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와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에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서서히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이번엔 비슷한 시기 사이버 사령부 관련 소식입니다. 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조작해서 유포했던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을 이렇게 악당으로 묘사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든 부대에서 한 군무원이 이 정치권 제보자로 의심을 받아서 석연치 않게 전출이 됐는데 청와대에 공작 상황을 보고해 왔다는 증거를 당시 군 수사기관이 확보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심리전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단에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팀에 근무했던 군무원 김모 씨는 이 무렵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때문에 김 씨의 컴퓨터 자료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BH 보고 관련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 서버랑 연결된 컴퓨터 보니까 같이 공유돼 본 거죠. 하나의 시드는 수사본부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라면 그 시드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로 사이버사의 공작 내용이 보고된 증거를 조사본부가 확보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정치권 제보자로 몰렸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협박하고 회유하고 너 갈래? 안 갈래? 가면 너 안 가면 상당 큰 벌 받는다. 결국 김 씨는 정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국군 대구병원으로 발령해놨고 전출 보름여 만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가면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양선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말하고 나서 15일에 죽은 것 같아요. 취재진이 당시 심리전단의 단장이었던 이모 씨를 찾아가 이 증언의 진위를 물었지만 이 씨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초 수사 때 청와대로 보고한 증거를 입수하고도 은폐했는지 또 그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는지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자, 이 발언이 어디서 나온 건지 먼저 앞뒤 맥락을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평소 신중 온건파로 분류되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한 수도권에 피해 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 미국이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사이버 공격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암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대북 제재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오늘 통화 내용도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만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경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To force technology transfer and to distort markets in China and throughout the world is a threat to the world trading system that is unprecedented.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군사 옵션을 언급하는 건 이게 말뿐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평양뿐 아니라 베이징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북한의 전방 지역에는 방사포와 자주포를 포함해 장사정포가 1,100문이 있고 이 가운데 340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KN-52와 스커드, 노동 같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순식간에 남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이 안전한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묶어둔 상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옵션인 서지컬 스트라이크, 특정 지역에 집중한 타격은 북한의 반격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부망과 연결된 북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이버전이 거론됩니다. 항공기, 함정 등에서 교란 전파를 북으로 쏴서 통신망을 교란하는 전자전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으로 북한의 반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해상 봉쇄도 군사적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대북 군사 옵션은 현재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여튼 사전에 다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서울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북한의 오판을 막으려 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 의회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장착한 폭격기 배치를 요구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비한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안보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790조 원의 국방 수권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등 동맹국에 강화된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래식 무기와 핵폭탄을 함께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배치해 수시로 출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미국의 핵전력을 필요한 만큼 동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주변 해역에서 기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의 전개 확대, 미국산 무기의 판매 증대 항목도 담겼습니다. 동맹국의 어떤 전력 증강과 함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도 한반도 배치가 가능한 전술핵으로 나토 기지에 배치된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단 의회 차원에서 핵전력 제공에 대한 길을 열어두자는 분위기입니다. 국방 수권 법안은 상하원안을 놓고 한 달 정도의 조정을 거쳐 완성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3년 전 공기업에서 단 하루만 일하고 8천만 원을 받아갔다 감사원에 적발됐던 낙하산 인사가 올해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한 걸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빚었다는 건데 보수 야당들은 오히려 송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엄중 주의 조치 이유로 적절치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다, 개탄스럽다고 한 건 지나쳤다는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출 거라고 한 건 조율되지 않은 사안을 국방장관이 답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까지 한 건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을 비롯해 송 장관이 초래한 혼선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국방장관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며 송 장관을 격려하고 엄호했습니다. 다소 좀 표현에서 그런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국방장관에게 그 옐로 카드를 경고를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보수 야당은 또 안보 라인 내 강경파와 대화파의 대립이 본질 아니냐며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인인 문 특보의 개인 자격 발언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국방장관의 답변은 무게와 책임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모레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준안 통과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2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느냐에 달렸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표정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뼈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두 분이 앉아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여야는 모레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청위원장께서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좌편향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에 이어 다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친여 성향 무소속을 더하면 130명.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150석, 적어도 국민의당 2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발언자 가운데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현재 찬성 의사를 확실히 밝힌 국민의당 의원을 18명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국민의당 의원 설득을 위한 여권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 방안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워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대로는 야당 사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무 기자입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 120명,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 슈퍼 사정기관. 이런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여당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며 야당과 검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비정상적 사찰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홍준표 대표도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경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엔 긍정적이지만 슈퍼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본회의의 인준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을 많이 도입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부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본격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입 직원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했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평균 13% 정도에 그쳤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비율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지난해 신입 직원의 23%를 연고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뽑았습니다. 이전 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몰입도와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지역 인재 채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 지역 인재를 뽑도록 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입니다. 지역 인재는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출생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합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한 뒤 지역 인재가 목표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 목표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취업 기회가 적다며 내심 불만을 갖고 있던 지방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공공기관의 취업 문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이 11곳이나 있는 부산 지역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크게 반깁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취업의 문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취업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면서 취업문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산점이나 뭐 이런 건 몰라도 아예 몇 프로를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니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한 뒤 지역 인재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오는데 그 사람들의 노력은 잘 대우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에 따라선 취업 기회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부산이나 경남엔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충남엔 공공기관이 2곳밖에 없어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 지역인재 교류 합의로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단일 광역권으로 인정되지만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남 등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문에 대구 학생은 경북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의 학생은 충남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이강입니다. 지난 17일 강릉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은 끝났지만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두 소방관이 영원히 먼 길을 떠나는 날, 영정사진 앞에는 화마와 싸울 때 입었던 방화복과 헬멧이 놓였습니다. 참혹했던 순간이 흙과 검댕이, 찢어진 흔적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듬직했던 아들이자 오빠를 떠나보내며 유가족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동료 소방관들도 30년 동안 화염 속을 누비던 베테랑 선배를, 이제 막 피어난 27살 새내기 후배를 눈물로 가슴에 묻습니다. 용경님, 후연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두고 화마가 없는 곳으로 가서 편히 잠드소서.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훈장이 주소됐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합동감식반은 무너진 화재 현장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실외기, 페인트통 등 10여 점을 수거해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심하게 불탄 목재바닥 곳곳에서 시료도 채취했습니다. 연습했더니나 다 생각을 해갖고 저절로 자연발화될 일은 거의 그 휘발성 액체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와 사고 당시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3년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인 건데 도지사로서는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을 급히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심경이나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경기도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장남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인으로서는 아버지이지만 공인으로서는 경기도지사라며 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됐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 등 정치적 역할에 대해선 차차 말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큰아들이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4년에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아들 26살 남모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귀국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집을 고치는데 회사 돈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청에 들어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준비한 듯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3,430억 자택 인테리어 비용 사용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 회장은 2013년 종로구 평창동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0여억 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어 조 회장이 30여억 원 유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금 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진그룹 건설 부분 고문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 조사를 마친 뒤 부인 이 씨에 대한 소환 날짜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요즘 가정용 CCTV 용도로 IP 카메라 설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카메라엔 컴퓨터처럼 IP 주소가 있어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의류 매장 안을 비추는 IP 카메라 영상입니다. 계산대에 여직원들이 서 있는데 곧이어 카메라가 이 직원들을 확대해 보여줍니다. 매장 밖에서 카메라를 해킹한 뒤 임의로 조작해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23살 임모 씨 등 13명은 지난 6개월간 가정집과 의류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400여 대를 해킹해 영상을 녹화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카메라 고유의 IP 주소에 접속한 뒤 1111이나 1234 같이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카메라를 노렸습니다. 호기심에 해킹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돼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IP 카메라를 처음 설치할 때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바꿔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너와 비슷한 것 같은 영상을 봤다. 당황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경찰은 촬영된 불법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또 다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박근혜 캠프 특보 출신으로 공공기관에 이른바 낙하산 취업한 뒤에 1년에 단 하루만 일하고 8천만 원을 받아갔던 사람이 올해 4월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감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엔 자신을 문재인 캠프 특보라고 소개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기업에 이른바 낙하산 취업을 한 뒤에 단 하루만 근무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제투성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던 김모 씨. 그런 김 씨가 올 4월부터는 또 다른 공공기관, 옛 미래부산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주 1회 근무에 월 200만 원 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모두 19일이라고 1,000만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재단 측은 관련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풍부해 이사장이 김 씨를 추천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감사로서 성실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에 가서 너무 일을 해갖고 난리 났지. 다른 사람들은 어영부영하고 와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런 거 하니까 좀 주변도 부담스러웠겠지. 지난 2014년 취업된 박근혜 캠프 특보임을 내세웠던 김 씨가 이번 대선 땐 문재인 캠프 과학기술 특보에 이름을 올려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당의 입김들을 좀 배제하고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좀 구성을 해서 임원 추천위를 객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재단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감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다음 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를 앞두고 요즘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는 합창 연습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문제될 게 있나 싶은데 1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 시간에 빠지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낮 1시, 점심시간이 끝나자 경찰관들이 속속 경찰서 내 강당으로 모여듭니다. 이어 강당 안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들이 노래에 맞춰 안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이 강당에서 할 공연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여전히 경찰서 강당에서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채 경찰의 날 행사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민원실, 경찰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절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피크 시간에 민원인에서 갔는데 없으니까 무지 짜증나죠. 제 시간에 지금 업무를 다 서서 다 보살펴줘야 되는데 자리 비면 안 되는 거죠. 이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경찰의 날에 자원자를 모아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도 경찰관 19명이 이달 초부터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전체 경찰관의 6분의 1이 근무 시간에 1시간여씩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의 날 행사 준비도 경찰 업무의 하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무를 일하는지 어떻게 보면 경찰의 행사도 업무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퇴근 시간 이후에 연습을 하면 시간에 수당도 지급을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다음 달 공연 때까지 근무 시간에 연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날 자축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찰들. 경찰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정말 화창했는데 오늘 하루 하늘이 참 요란했습니다. 곳곳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때이른 미세먼지도 날아왔습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장대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파란 지붕이 금세 하얗게 변합니다. 고속도로에선 차량이 갓길에 멈췄습니다. 밤톨만한 우박에 수확을 앞둔 사과는 푹 파였고 배춧잎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 우박이 왔습니다. 한랭 전선상에서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요란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서울 남산 바로 앞에 용산도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한강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13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충남은 최고 303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보다 최고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저기압,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온 겁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물러가면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정도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안영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북핵 대화를 위한 유엔의 중재를 요청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의 대북 대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중재의 요청에 화답했고 궁극적으로 외교로 문제를 풀자는 우리 정부의 해법에도 공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단합과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뉴욕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걱정이 크겠지만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이지만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FTA에 대한 한미 입장 차는 당연한 거라면서 한미 동맹은 철석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120여 개국 정상들이 뉴욕에 모이면서 시내 교통 체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일정에 늦지 않으려 걸어서 이동했는데 거리에서 마주친 교민들과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영국과 체코 등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북핵 외교전에 들어갑니다. 뉴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국내 최대 방산업체 카이의 하성룡 전 사장이 경영상 비리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하성룡 전 사장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다른 회사 지분을 받고 차명 소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카이의 협력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설립 후 가파르게 성장한 이 업체는 카이가 개발한 기동 헬기, 수리온의 부품 납품업체로도 지정됐습니다. 이 업체의 대주주는 카이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A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이 회사의 실제 대주주는 하성룡 전 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하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자기 돈 5억여 원을 투자해 하 전 사장 목 지분을 확보한 뒤 하 전 사장 대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하성룡 전 사장이 퇴직 후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카이의 협력업체인 A씨 회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차명 지분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명 소유가 사실이라면 하성룡 전 사장이 자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 가치를 높인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하 전 사장을 소환해 협력업체 차명 소유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성룡 전 사장이 수억 원대 직원 복지용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와 분식 회계, 채용 비리 혐의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 여름에 반복된 폭염과 폭우 탓에 배추와 상추 같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8주 연속 올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크게 오른 채소 가격에 살까 말까 한참을 망설입니다. 아니 근데 다 올해는 진짜 이런 게 야채 같은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작년하고 달라요. 지난달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 생산자 물가지수는 2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4.2%나 올랐는데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배추가 전달에 비해 55%나 올랐고 토마토와 피망은 각각 102%와 190%씩 뛰었습니다. 농산물 값은 최근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기상 이변만 없다면 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 안정 요인으로. 이런 가운데 주유소 휘발유 값도 국제 유가 강세의 영향을 받아 8주 연속 오르고 있어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명절 수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푸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못 미치는 신생아를 미수가, 다른 말로 이른둥이라고 하죠. 출산이 늦어지면서 이른둥이가 해마다 늘어 지금은 신생아 100명에 7명 정도입니다. 큰 걱정이 의료비 부담인데 올해부터 정부가 치료비를 대폭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고통받고 있는 이른둥이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에 배변 주머니를 달고 있는 재흔이 7달 만에 태어난 이른둥이입니다. 태어난 이후 지난 9달 동안 장염 등으로 응급실 찾기를 여러 차례, 원인을 찾으려고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쪽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비용만 120만 원이 나왔고요. 최윤 씨의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모두 임신 7달째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 다 신장이 좋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찍을 때 20만 원, 꾸준히 해야 되는 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이른둥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환자는 외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 항목이 있는 데다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언어 재활 치료조차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30분 치료고요. 한 번 치료에 6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른둥이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 혜택도 생후 3년 후엔 끝납니다. 덜 건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병원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한 10년 정도의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이른둥이를 낳은 부모 17 가까이가 둘째 출산을 포기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조산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른둥이에 대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이 이미 43만 명에 이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난민촌에서도 생필품을 얻으려다 압사 사고가 벌어지는 걸 비롯해 또 다른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국경 마을이 로힝야족 난민들이 지은 임시 천막으로 빼곡합니다.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난민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생지옥을 맞닥뜨립니다. 매일 수천 명씩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생필품은 물론 식수와 음식은 이미 오래전에 동났습니다. 구호품을 먼저 받으려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까지 일어나 여성과 아이 3명이 숨졌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속출하고 화장실 부족으로 주변 개울까지 오염돼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구테우스 사무총장까지 나서 인종 청소를 중단하라고 미얀마 정부를 압박했지만 미얀마의 실권자인 수치는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se allegations are based on solid evidence before we take action. 주변 이슬람 국가에선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슬람 무장 세력 IS까지 이 틈을 노리고 미얀마에서 성전을 버리자고 선동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일부 남부지방만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전북과 영남 내륙지방도 내일 새벽이면 비가 그치겠습니다. 가을비답게 이렇게 한 차례 비가 지나면서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지방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고 한낮 기온은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부지방도 25도를 오르내리면서 오늘보다는 선선하겠습니다. 이후로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소방관 순직 때마다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정작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줄 법안들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동료 중에 누군가 희생돼야 그나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소방관의 말이 더욱 아프게 느껴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